출판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일기가 전부 다 이제 어머님의 이제 일기의 원본인데요. 여기 있는 책이 전부 다 원본인 거지요? 예, 원래 이제 그 62년부터 결혼하시기 전에 아마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시면서 집에 들고 왔던 것부터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를 여기에 이제 그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에 이렇게 옮기셨더라고요. 다 옮기는 걸 마무리하시고 이제 내추럴이 오셔가지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옮긴 거죠. 여기에서 원본에서. 다들 지금 보니까 책을 거의 다 구매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머님의 표지가 이제 굉장히 예쁘게 그려져 있으신데 어머님이 평생 이제 일기를 쓰셨고 이제 이것을 책으로 혹시 낸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예, 뭐 일기를 계속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자랄 때부터 계속 알고 있었고 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또 이렇게 일기를 또 남기셔가지고 원래 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책으로 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이게 계속 숙제였습니다.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이걸 열려고 하니까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 이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뻔하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10년이 지났고 그리고 10년 지나서 이제 이걸 숙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찬찬히 이제 보기 시작했고 한 3년 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숙제를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머님의 숙제를 정말 멋지게 이제 풀어내셨는데 나중에 책을 보시면 소제목이 다 보이실 건데 4부로 나뉘어졌더라고요. 꽃 제목이 아카시 꽃만큼 싱그럽게, 진달래 꽃만큼 열정적으로, 민들레 꽃만큼 치열하게, 질레꽃만큼 그리움. 각장의 제목이 정말 예쁜데 혹시 이렇게 지어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책을 읽다 보시면 어머니가 이제 꽃을 되게 좋아하셨고 그 꽃이 또 책 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는 이제 결혼하시기 전까지 그거를 이야기를 정리를 한 거고 2부는 결혼하시고부터 이제 결혼하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아이를 첫째, 둘째 저까지 놓고 이제 군에 가셨어요. 그리고 군에 가서 이제 3년 지나고 제대하고 오실 때까지 이런 2부. 그리고 3부는 그 이후에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을 3부로 읽었고 4부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빠지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전체가 이제 대한민국 12권인데 사실 실제 분량은 한 2권 정도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부는 뒤쪽에 이제 못 들어간 부분 중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손자 손녀 이렇게 태어날 때 뭐 이런 내용들을 추려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4부로 나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사실 이장호 위원장님과 전부 다 일면식이 있는 사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머님의 일기를 보시면 19살에서 20살의 일기를 쓰신 걸 보시니까 굉장히 감수성이 넘치시면서 이제 시인처럼 글을 잘 작성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노동조합에 온 지 한 2년이 되는 기간 동안 우리 이제 이장호 위원장님 저한테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의 업적 그리고 노동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많이 들었을 때는 정말 사측한테는 정말 강하고 강철한 이런 이제 위원님이셨는데 이제 좀 어머니께서는 많이 감수성이시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우리 어머니 사진 보시면 저 좀 닮았죠? 많이 닮았죠? 예, 원래 제가 이렇게 부드럽고 그런데 일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를 아주 일부분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강승이야, 저 이장호 저 빨갱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저는 보통 사람이고 그냥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남자입니다. 남자고 그거는 우리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옆집이 아내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네. 하여튼 아닌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봤을 때 우리 이장호 위원장님께서는 정말 업적, 이게 뭔가 노동조합으로서의 보면 정말 최고이신데 또 글로 봤었을 때는 감수성이 정말 이제 넘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19살에서 20살의 일기에서 보면 이제 어머님께서 며칠 상간으로 이제 아이를 낳으셨더라고요. 21살에 결혼하시고 아이를 이제 2명 낳으시고 나서 아버님께서 바로 또 군대에 입대를 하셔서 어머님께서 육아와 농사일을 동시에 지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때 기억나는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일기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저희 그 외갓집이죠. 외갓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2남 5녀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외삼촌이 또 2남 5녀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내 그 외삼촌이 태어날 때쯤에는 외삼촌의 이제 또 아이들이 막 같이 태어나는 거죠. 뭐 이런 상황에 한 집에 그래서 뭐 수십 명이 이렇게 같이 사시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런 풍경에서 이제 큰 언니니까 이제 장녀니까 이제 아이들을 그 조카들 같이 보고 또 동생들 보고 뭐 이렇게 키우면서 그렇게 사셨고 결혼하시고는 이제 첫 번째 누님이 있습니다. 누님을 낳으시고 그리고 저를 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군에를 가셨어요. 뭐 그 시기에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에는 뭐 그게 일반적이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사셨는데 아이들 둘 데리고 또 군에 계실 때 또 셋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는 어머니 혼자서 낳으셨어요. 진짜 혼자서. 예, 그래서 뭐 그런 굉장히 뭐 다 그렇게 사신 거 아닌가요? 예. 그 시절에는 다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힘들지만 견디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기억은 잘 없긴 한데 아버지 군에 가셨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기억이 있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버지께서 군에 계실 때가 제가 많아봐야 3살이거든요. 3살 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마을에 마당에 가면 저희가 살던 마을의 한 중간에 마당처럼 이런 약간의 작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동네 분들이 많이 모여 계셨는데 나가면 제가 좀 귀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빠 어디 갔어? 아버지 어디 갔노? 아버지 어디 갔노? 이렇게 물으면 빵 하러 갔다. 이게 손짓까지 아직 기억나는데 빵 하러 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모습 귀엽다고 자꾸 시켰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3살 때 기억 나시는 분 혹시 소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이제 이장호 위원장님과 조금만 같이 일을 해봐도 진짜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구나라는 게 사실 이제 느껴지실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읽으면서 조금 놀랐었던 게 어머님 나이 이제 27살이실 때 넷째까지 이제 출산을 이제 하셨다라고. 이선호 위원장님 가시려고 해요. 이사하고 가시죠. 잠깐 여기서 있어. 이사하고 가셔야죠. 얼마 전까지 청와대 비서관 가시고 또 민주당에 인사실장 위원회 하셨습니다. 바쁜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넷째를 낳으셨고 제 나이가 올해 31살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지만 사실 아직 자식이 없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옛날에 이제 어머님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제 알 수 있었는데 혹시 그날의 기억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어머니가 셋째가 하고 넷째를 제 동생들을 낳을 때 혼자서 낳으셨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그 넷째가 태어날 때인 것 같아요. 막내 동생이 태어날 때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깨워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제 그 옆집에 가서 그 아주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하고 같이 가서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아기를 혼자 놓으셔가지고 태출까지 다 자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온 방에 막 이렇게 피가 있고 막 그래서 그때는 호롱불 켜고 살았잖아요. 호롱불 켜니까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어설프하게 있는데 아마 아기 놓기 전에 막 그런 걸 준비를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낫을 갈아서 태출자를 낫을 준비하시고
또 지퍼를 그때 지퍼를 왜 준비했나를 생각하니까 요즘쯤 이제 그게 이제 소독 개념, 소독이나 뭐 약간 감염 이런 걸 예방하려고 하신 그런 민간 요법인 것 같아요. 지퍼를 깨끗이 씻어서 이제 말려서 준비하시고 또 이제 기저귀 같은 이런 보자기 같은 것도 준비하시고 예, 따뜻한 물 이런 것도 다 끓여놓고 그렇게 이제 아기를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뭐 자랄 때는 그게 뭐 잘 몰랐는데 요즘 와서 이제 저도 장가가고 애들 놓고 이렇게 보면서 참 예, 그 대단한 정말로 참 그때 어머니들은 정말로 대단하셨구나. 아마 그런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혼자서 알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라면서 그런 거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의 남성 비율이 한 8, 여성 비율이 2인데도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다 공감하시는 게 앞에서 다 보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 궁금했던 게 연탄가스에 이제 중독돼서 죽을 뻔한 고비가 많았다라는 것과 어머니께서 이제 집을 구매하셔서 굉장히 기뻤다. 그리고 이사를 5번이나 많이 옮겼다 하는 되게 내용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또 기억나는 점 있으실까요? 예, 저희들이 제가 초등 5학년 1학기까지 살던 곳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워낙 꼴짝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난방을 전부 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 와서 이제 불을 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산에 나무하러 초등학교 5학년 6살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연탄에 몰랐어요. 연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고 이제 약간 도시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잠깐 집을 구입할 때까지 한 1년 가까이를 새방에 살았는데 그 연탄가스가 이제 계속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TV에 이제 연탄가스에 취해서 일가족이 사망했다 이런 게 막 나올 때거든요. 그게 그만큼 무서운 줄 몰랐는데 늘 이 연탄가스에 취해가지고 병원도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냥 김치 국물 이런 거 마시고 바람 쐬고 이런 걸로 그냥 민간요법으로 버티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저도 연탄가스 취해보셨죠? 네. 네, 취하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이게 뇌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 두뇌 머리 그 뼈 생각이 안 나. 두개골하고 안에 뇌하고 따로 분리돼 가지고 떨그덕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연탄가스에 안 취했으면 뭐 제가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씩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사는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이제 그 아래 동네에 우리 아까 색소본 보셨던 우리 향후회 회장님, 부관 향후회 회장님 동네, 저희 같은 동네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집을 그런 집에 살다가 그렇게 오니까 집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연탄가스를 마시면 이제 김치국물을 마시는 게 인간 율법이었던 건가 봅니다. 그때는. 그러면 어머님의 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게 이제 어머님이 책에서도 약간 나오게 느껴지지만 공부를 정말 열심히 더 꾸준히 하셨으면 정말 큰 인물이 되셨을 거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당시의 여성상을 보면 여자라는 이제 이유만으로 뭐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이제 뭐 공부에 대해서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우리 이제 이장호 위원장님만 봐도 집안 형편 때문에 이제 누이들이 이제 아무도 대학 진학을 못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장남만큼은 반드시 보내야 된다라는 이제 어머님의 일념하에 가정 형편이 어려우셨지만 또 이제 대학을 보내셨다라고 적혀졌습니다. 어머님의 일기를 보면은 그 동시대에 살아온 여성분들이 많이 희생을 하시고 그리고 좀 차별에 대해서 좀 많은 글이 담겨져 있으신데 여기에 이제 가족분들도 계시고 누이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 책을 정리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 다 뺐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야기하고 큰아버지 얘기는 많이 줄여서 그래서 넣긴 했어요. 넣긴 했고 그런데 그때 또 아버지들이 또 다들 아시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못하시는 게 없이 다방면으로 이렇게 많이 넓으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는 상황이었고 여성에 대한
그때는 뭐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도 어릴 때 기억을 하시면 장래 꿈이 뭐냐고 물으면 여성들은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현모양처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다 그래 적었잖아요. 근데 그 현모양처라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어머니들을 얼마나 억제해 왔던지 그 책에서 저는 책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현모양처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힘이 그 시대에는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남편이 아무리 무슨 이상한 일을 해도 다 봐줘야 되고 또 자식들 끝까지 챙기고 뭐 이런 어머니들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완전히 이렇게 평등하다라고 볼 수 없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제가 완전히 이게 평화 시기가 이게 길어지면 이 가부장제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되고 늘 우리가 이제 그런 긴장 속에 사는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가부장제도 더 강화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어머니께서 공부를 정말 초등학교, 요즘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나오셨는데 그래도 책을 손에 안 놓고 먼 거리까지 걸어가시고 또 책을 빌려보시고 늘 일기를 적으시고 또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회치 그때 당시에 대표도 하시고 마을에 그리고 대통령한테 마을의 농촌의 문제를 편지로도 쓰시고 뭐 늘 그랬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이제 노산훈련소 소장에게 편지 쓰고 뭐 이런 걸 계속 보내니까 노산훈련소 소장님이 그때 권오태씨인데 우리 영천 장군 분들은 다 아시는데 국회의원 오래 하셨어요. 공화당 국회의원 오래 하셨는데 그분이 노산훈련소 소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아이고 누구 야 집사람이 이렇게 편지가 왔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 집에서 한 10리 정도 거리에 되는 부대로 이렇게 육군 삼사관학교 로 이제 배치를 해주셔가지고 그 주말에 이제 와서 농사도 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동네 분들이 보셨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아주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동생들하고 누님이 있는데 뭐 저는 뭐 장남이라서 그 대학을 갔다기보다는 그냥 다 대학을 보내고 싶으셨어요. 근데 형편이 안 됐죠. 형편이 안 됐고 그 뭐 생활이 힘드니까 그렇게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은 그런 거죠. 근데 아버지는 무슨 기집애가 대학을 가냐 고등학교를 가냐 약간 이런 거 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뭐 대학 갈 형편도 아니었는데 그 이제 뭐 이러저러하게 안 가려고 하다가 그냥 그 뭐 장학금도 있고 이래서 그냥 그렇게 다시 또 진학을 결심을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어머니께서 당연히 다 대학에 다 보내고 싶은 게 또 어머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장호 위원장님을 옆에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노동조합에 2년 있지만 정말 이 길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든 심지처럼 이 똑같은 길을 계속 이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정말 많았는데 제가 책을 보면서 딱 느꼈습니다. 우리 이장호 위원장님은 어머님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으셨구나. 어떤 소설을 느꼈냐면 어머님께서 19살 때 직접 대통령님에게 편지도 쓰고 34살에 이제 대통령님께 편지를 써서 우리 마을에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해결을 해달라. 이제 이거를 고쳐달라라고 직접 편지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거운동 같은 것도 열심히 나가시고 하셨던데 지금 이제 우리 이장호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님께서 진보 정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어머님의 영향을 물려받은 게 있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뭐 어머님의 영향을 당연히 받죠. 이제 제가 3살 때 기억부터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머님은 저한테 계속 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대통령 될 거다 이렇게
하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장훈은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어머님 바램 꿈과 바램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 지나고 나니까 한 중학교 때부터는 국회의원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꿈은 표현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황당한 얘기 같지만 그 어린 시절에는 그게 이제 부담이 되고 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탄가스에 취하기 전까지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연탄가스에 취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영향이 있고 또 어머니께서 지금 이제 돌아가실 때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계셨으면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영천에 계시고 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영천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처치가 제가 볼 땐 제대로 안 됐고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게 정말로 이게 그때 영천에 의료원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안 돌아가셨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당연히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울산 의료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울대의대 환원 문제라든지 의대 울대병원 또 뭐 이전한다고 이럴 때 그다음 요양 그다음에 저기 병동 우리 호스피스 병동 문제 뭐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병원에 찍혀가지고 요즘 좀 오늘 우리 원장님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네. 안 오셨네. 하여튼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향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대하느냐는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장우 위원장님께서 울산대학교 병원에 이제 근무하신 지 벌써 36년째이십니다. 이 3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까 말했듯이 이제 어머님께서 결국 뇌출혈로 이제 좀 되셨는데 정말 그것의 영향 때문인지 이제 우리 이장우 위원님께서 하시는 일수 말씀드려보면 울산대 의대 환원 문제, 공공의료원, 그 다음에 울산대 병원 이전 반대, 호스피스 병동 문제, 그리고 달빛 어린이 병원, 유해 물질 등 특히 공공성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정말 이제 많이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우리 이장우 위원장님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알고 계실 건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책 부제목이 시대를 살아온 모든 어머니를 위하여라는 부제목이 붙였는데요. 모든 어머니라고 붙인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뭐 사실 어머니 일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대의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단지 우리 어머니만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돌아서 이제 주변에 이제 어머니들을 보면 뭐 다 똑같이 그렇게 사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병원 외래체일실에 일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빨리 죽어야지 아이들이 좀 편할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냐, 자식들한테는 어머니가 어떻게 가만히 누워 계셔도 살아 계신 게 훨씬 낫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가 있을까요? 이거 참 이거. 이제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리허설을 준비할 때도 이 마지막 요쯤 되시면 우리 이장우 위원장님께서 계속 눈물을 흘려서 끝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또 진행을 하는데도 또 같이 이제 눈물이 나네요. 박수 한번 치고 이제 좀 마지막 정리를
우선 멘트 읽는 거는 제가 그대로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다 춘년일기 다들 이제 구매하신 분도 있고 가져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구매만 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다 함께 읽어서 우리 이제 어머님들 시대가 어땠는지 함께 다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이장호 위원장님께서 어머님과 가족들에게 쓰인 편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맞이해서 이장호 위원님 말고 다른 가족분들을 대표해서 박춘영 어머님의 막내 동생인 박순옥 여사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나와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있어. 오신데 이 먼 데까지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만나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는 항상 단단하고 명랑하고 즐거운 언니였습니다. 근데 너무 잘난 우리 형부를 만나가지고 이장은 잘났지? 우리 형부는 더 잘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당해가지고 우리 언니가 길을 못 피고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이런 잘난 아들을 낳고 맨날 행복한 말만 하고 행복한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 동생들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엄마처럼 엄마 아이 언니의 제 애기처럼 저를 키워주신 우리 언니인데 저는 그 보답도 못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언니를 보고 싶지만 우리 장모 보면서 위로를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이뻐해 주세요. 부족한 인사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